안녕하세요. 이번은 4강으로서 아파트 임대차 전세 월세 계약 작성 실물 해가지고 교재 174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제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근데 그 부분을 138에서 172쪽을 참고하시고, 예, 오늘 강의할 때는 시간상 제가 지나가고, 여기서 체크리스트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지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차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임차인에게 합당한 임차주택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가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그래서 임차인이 마음에 들고 그런 주택을 찾게 되고, 이럴 때 이런 주택을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임차주택이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 임차주택을 방문해가지고 주택의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나중에 되면 계약서 쓰고 나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할 부분에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특히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을 인도받을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이런데 이런 부분들, 상가주택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같은 데서는 선수리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임차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3층 전체 임차하겠다. 그러면 뭐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또 지층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발이 날아가지고 호수가 또 지하 1호, 지하 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러면 내가 302호를 얻는데 이게 또 301호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집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선수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임차주택에, 보통 임차주택을 얻을 때는 주택가액의 뭐 60%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해야, 이 60%라는 거는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을 다 포함하는데, 선순위 채권은 등기된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임차인같이 미등기 채권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현장을 가가지고 꼭 수리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하고, 임차할 부분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하는 게 소유자가 점유하는 부분을 나한테 인계하는 거지, 아니면 또 임차할 주택 말고 다른 주택에 다른 이 부분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임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면 물건을 소개해주는 부동산에 가서 소개하고 말 것이 아니라, 물건을 소개하는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매매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야 뭐 그렇다지만, 이거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의 시세가 정확히 하고, 그리고 임차 시세를 정확히 판단해서 입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백화트로 가면 얻고자 하는 물건보다 더 싼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계약하고 나가지고 더 싼 물건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좀 파악해라. 이 부분은 일반 거래나 경매나 뭐 공매나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전 또는 신규 임차주택의 이사 시기를 합의하라. 계약을 할 때 그 종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게 소유자든 또는 임차인이든 이 사람들이 이사 시기를 맞춰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사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입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임차인이 특별법에 보호를 받는 주택 임차인이냐, 상가 임차인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반 임대차냐, 이런 부분들. 또 임차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봐라.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건 필수인데, 문제는 이제 등기부만 열람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이제 토지 대장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그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안 하고, 이 등기부만 확인하면 이 건축물에 이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공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뭐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되신 분이 계약하는 분들이 그런 거 꼭 확인해서 등기부 등본하고 그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리고 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것들은 꼭 하고, 또 계약하기 전에 이제 등기 권리증 같은 것도 가져와서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거를 꼭 해야만이 나중에 계약이 잘못돼서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공제협회에서 이제 부담하는 거로 끝나고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과실이 심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협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게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위법한 행동을 한다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갖다 태만히 한 경우는 그 공제 이 보험에서 그 구상권이 청구 들어온단 말이죠, 개인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실을 갖다가 줄이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누구와 계약해야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계약은 누구랑, 근데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명의자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등기부상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됐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될까요? 우리는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하고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물론 다툼이 생겨가지고 명의신탁한 사람이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서 명의신탁자가 임차인을 배제시키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 우리는 이제 오로지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를 철저하게 소유자로 보고 판단하면 되고, 문제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 이럴 때는 문제를 삼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3 달, 3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다 하면 그런 거는 사실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등기부를 봐가지고 소유자가 자주 바뀐다 그러면 의심을 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면 등기부는 우리가 공신력이 없죠. 등기부는 공시력만 있고 보여주는 효력만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잘못되고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에 따르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영향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라면 아파트가 보면 등기하려더니 대지권 미등기가 있는데, 이거 왜 대지권 미등기가 있냐, 이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임대인한테 물어봐. 아직 대지권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를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 쓰면, 근데 실제 미등기인데 대지권이 없다. 그러면 그 과실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임차인은 더하죠. 이 토지별도 등기는 뭐냐? 토지별도 등기는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영어로 ing가 뭐예요? 진행형이죠. ed는 뭐예요? ed가 완료형이지 과거 아니지. ed가 완료형이죠. 이게 대지권 미등기가 완료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토지별도 등기는 ING행이에요. 토지별도 등기는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등기가 건물 등기부일까요? 토지 등기부일까요? 아니면 건물하고 토지를 다 아우르는 등기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응?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인데 이럴 때 건물 등기부인데 아파트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일정한 대신에 구분 소유권 성립되고 나서는 대지권과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은 이 구분 소유권에 이제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 금지가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제20조에 보면 분리처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로버트 태권도 부위처럼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지면 하나의 몸이 되죠. 그러고 나선 더 이상 토지 등기부에서 이 대지 지분은 분리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토지별도 등기는 이렇게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건물이 없을 때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별도는 근저당도 있고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지상권 이런 건 다 이런 것들이 토지별도 등기예요. 토지와 건물에 등기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를 내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때 건축허가 15층짜리 아파트다. 아파트를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초공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1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5층도 지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15층이 지어진다. 이렇게 15층이 완성이 됐는데 건물로 완성한 4개의 기둥과 주벽과 지붕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 구분 소유권은 각 호수별로 칸막이가 돼야 돼요. 호수별로. 1501호면 1501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성 단계다. 완성.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완성하고 완공하고는 완성하고 완공 차이는 어떠냐? 이렇게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4개의 501호 4개의 기둥과 주벽이 콘크리트 주벽과 천장이 지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건물이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 전 단계는 건물로 안 봐요. 집합 건물로. 5층이 더 건물.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독립 건물, 즉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이제 그런 집합 건물,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1층만 줘도 건물로 보지만 집합 건물로서 원시 취득은 이 건축 허가대로 15층을 다 줘야만 건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건물이 원시 취득이 되고 이 원시 취득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성립 시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이 되는 거죠. 이게 건물 원시 취득,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 건물이 원시 취득되고 구분 소유권 성립되는 시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지고 언제냐? 6월 정도, 6개월 이상 지나가야 완공이 되는 거죠. 완공은 시점이 뭐냐면 실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된, 도배까지 다 된 상태를 완공이라고 하죠. 이때를. 그래서 요때 되면 건물이 한 50%밖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완공은. 완성 단계는 건물이 완공 단계의 50%. 왜냐면 기둥하고 주벽하고 이런 거 천장만 있지 실제 들어가면은 이 수도도 안 끌어왔죠. 가스도 안 끌어왔죠. 또 이 방을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는 거 있죠. 큰 방, 작은 방, 중간 방 이런 것도 안 돼 있죠. 그다음에 도배 장판은 물론 안 됐고 창문도 안 붙어 있고 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이런 단계거든. 이런 단계를 다 하려면 또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할 때 보존이 안 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건물을 50% 정도 완공만 되면 50% 완공되면 촉탁으로 보존 등기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 단계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실제는 완공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걔가 다 젖으면 이제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이 사용 승인을 갖고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대장을 갖고 건물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보존 등기를 갖고 다시 대장이 변경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볼 때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기된 내용이 다르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왜? 사용 승인이 나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갖고 보존 등기를 치는 거예요. 건축주는 이 건축물 대장을 갖고 이 보존 등기, 이때의 건축물 대장은 약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 되면 정밀하게 등기됐겠죠. 그 등기된 걸 갖고 다시 2, 3일 내에 대장을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지자체 그 건축물 대장 담당 이 부서로 2, 3일 내에 온라인으로 통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건축물 대장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제부에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은 이 사용 승인 단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 사용 승인과 연결되는 거,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를 때는 대장이 우선. 그러나 각부에나 울구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보존 등기되고 나서 대장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서 대장을 변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약서를 쓸 때 항상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을 구분해 가지고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지목이나 면적이라든가 또는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랬을 때는 건축물 대장이 진본이에요. 왜냐면 진본을 보고 복사한 거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보존 등기를 친 거거든요. 근데 이 보존 등기된 내용들이 그 진본, 즉 건축물 대장보다 다르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걸 복사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그 타이프를 잘못 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보존 등기되고 나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를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기 때문에 각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이 등기부하고 이제 건축물 대장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거를 등기부와 보통 공인 중개사 계약 쓸 때는 등기부만 보고서 계약하는 그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건축물 대장 다를 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럴 때는 그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공제협회에서 돈을 대주지만 공제협회도 그 조합원들한테 이게 돈을 받고서 하는 거니까, 보험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그 수수료를 몇 푼 받고 계약 한마디 했다가 그 몇 배의 손해배상이 책임이 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별도 등기 왜 생기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사용승인하고 대장을 만들고 보존 등기라는데, 이 건축 허가 시점부터 건물 보존 등기할 때까지 대지권 등기하고는 전혀 영향 없이 이루어진다. 아파트가 보존 등기될 때 사용 승인 시점부터 이 보존 등기될 때까지, 이 건물이 보존 등기될 때까지 대지권 등기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 사용 승인할 때 건물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대지권 등기라든가 이제 토지별도 등기 말소 이런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건축주의 책임이죠. 건축주의 책임이죠. 항상 그래서 계약할 때는 이 토지별도 등기는 언제냐? 토지별도 등기는 이렇게 나대지 상태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 완성 단계, 그러니까 완성 단계, 즉 부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 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 거죠. 건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분리처분하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언제든지 분리처분이 가능해. 이전에는. 이 이후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이후에는. 근데 이 이전에 분리처분될 때도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빈 땅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는 지상의 건물이 법정사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 건물이 기초공사부터 할 때부터 완성 단계 전까지는 설정된 거는 분리처분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거, 건물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토지별도 등기가. 이때의 토지별도 등기하고 이때의 토지별도 등기는 법정사건이 있냐 없냐 이거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분리처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별도 등기가 나중에 경매를 넣게 되면요, 이 사람은 건물이 이 토지별도 등기 있을 때는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만 토지별도 등기 분리처분 결과가 나오죠.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는 언제든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이 등재가 되고 나서도 분리처분의 금지에 외가 되는 거죠. 외. 여기는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예외가 되고, 이건 법정사건 성립되는 예외가 되고, 그 차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토지별도 대지권 리미트, 결국 쉽게 말하면 대지의 지분이 대지권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건물만 사게 되는 거죠. 건물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건물밖에 없으니까 땅에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은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런 계약을 쓴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가 있어요. 공제협회에서. 공제협회도 땅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죠.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청구권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 265조에 의해서 공유물인 거는 이 과반수로 계약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과반수라는 거는 이제 그 50%가 아니라 51% 이상을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이게 등기부의 을구와 각부에 담보물권의 채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하고, 같은 날 등기됐다면 접수본에 의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면 이럴 때에는 계약을 하고 잔금 지불하기 때까지는 이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라. 특히 건축물 관리대장을 왜 보느냐? 등기부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비 부과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 또는 이 건물을 사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겠지만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새로운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고, 그러한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한다라면 최선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모르겠지만 말소 기준걸 이후에 임차인이라 하면 임차보증을 손해볼 수밖에 없죠. 누가 이행강제금 1년에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내는 그런 건물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행강제금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5년만 부과하고 부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규모 주택. 그 건물 전용 면적 플러스 불법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5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어렵겠어요. 불법 건축물까지 해서 85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5년 동안. 그렇지만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압류 같은 경우는요, 압류라든가 건축물 대장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부과만 안 할 뿐이지.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손해가 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꼭 하게 되는 거는 등기부와 표시된 다른 게 있을 때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위법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도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계약을 했다 하면 임차인도 임차보증 경매 들어가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걸 계약을 했을 때 공인중개 계약했다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가겠죠.
임차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파트 중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 하면 이렇게 하라.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방법하고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할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규정을 둬라. 이 말은 뭐냐면 계약하고 나가지고 추가로 가압류, 압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러한 권리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적까지 반드시 말소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계약 후만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꼭꼭 등기부를 꼭꼭 띄워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말소하지 않으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지급하죠.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임차할 주택 부분에 임차보증금 지급 방법과 주택 인도 시기를 합의하라. 내가 어느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차주택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임차보증금 어떻게 지급하고, 주택은 언제 내가 인도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등기부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 등이 있어서 교부 청구가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은 조세채권은 당해세면 당연히 빠를 것이고, 또 이 일반 세금은 법정일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과금에 납부기 한은 빠를 수도 있죠. 물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은 이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 특히 당해세보다도 이제 그 선순위가 있죠.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나 그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소액임차인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일반 지금같이 전세보증금이 뭐 1억이 넘거나, 지금은 1억까지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또 1억이 된다고 해도 3,400까지 밖에 보호를 안 되고, 그것도 서울인 경우가 보호되죠.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라든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꼭 확인해라.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꼭꼭 확인해. 계약할 때는 반드시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을 갖다가 첨부하도록 해야 돼요. 또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판교에 가서 계약서 쓰러 판교를 갔더니, 판교에서 그 아파트 소유자가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부도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으냐? 부가세, 법인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국세 완납증, 지방세 완납 받아요. 근데 이게 받았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체납된 것만 완납사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지진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발생했지만 그 납부 날짜, 즉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러면 소득세가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죠. 그 전 거. 그러면 5월 1일날 신고하고 해고, 그러면 법정기일이 5월 1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5월 31일까지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으로 안 걸려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임대인이 동의하다가 임차인이 세무서에 가면은 법정기일은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체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세금까지 세무서장은 열람시켜줘야 된다. 이게 국세기준법 명시되어 있거든. 그 4조인가 그래. 미납세 열람이라는 게 국세기준법. 어쨌든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세나 법인세가 많고,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상속세가 많거든요. 난 상속세가 50억 되는 사람 봤어. 아파트. 이제 등촌동 가면, 이제 양천구 등촌동 가면은요, 그 롯데캐슬인데 그게 공매에 당했는데 상속세가 50억이더라고. 근데 그 공매는 주민세 5억을 했다. 주민세가 5억 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주민세가 왜 5억이냐 그랬더니, 서울시가 이제 주민세 5억과 공매를 놓는데 왜 5억이냐 그랬더니, 상속세가 본세가 50억이 거기에 10%에 대한 주민세래.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상속을 얼마나 받았으면 상속세가 50억이 될까. 근데 그걸 안 내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데 썼겠지 뭐. 여러분 같으면 좋은 데 썼을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이제 기부도 좀 했었고. 근데 계약 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 이 부분은
해약금은 별도로 규정해 두지 않아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당연히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635조인가 있어요. 근데 위약금 규정은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계약을 깨게 될 확률은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게 낫죠. 내가 계약을 안 깰 확률이면 있는 게 좋고, 있는 게 아니라 위약금을 높게 하는 게 좋죠. 물론 위약금이 과다하면 그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무적으로 해도 20% 30%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약을 안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 계약을 깨고 싶을 때 위약금 조항이 있다. 계약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위약금이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 계약 해제 위반에 의한 계약 해제 위반에 의한 해제라는 거는 계약이 아직 완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깨지는 걸 해제해요. 해제가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계약이 해지라는 용어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처럼 계약이 완료가 돼가지고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거주하고 있었던 단계에서 차임을 2기 이상 뭐 납부하지 않다든가 또는 계약이 기간이 종료가 됐다 이럴 때 해지되는 거를 갖다가 계약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종전에까지 계약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해제와 해지 차이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일반 매매 계약에서는 이 해지라는 내용은 안 쓰고 임대차에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계약 해지와 계약 기간 연장 이런 약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합의.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임대인한테 부담을 하고 관리비는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관리비에다가 장기수선을 같이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에서 내니까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게 돼요. 그럼 나갈 때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때 내 권리를 안전하게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 임대차 등기를 하는지. 이 임대차 등기는 용익 채권이고 여기 용익 물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권에 의해서 용익 물건이고, 이거는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하는 거죠. 이거는 임대차 계약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는 주택임대 3조의 그 3하고 상가골목 임대차법 제6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계약이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 사유, 즉 경매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은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그 임차권 등기죠. 이 부동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거는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글씨를 책에는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부동문자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동문자예요. 여기 부동문자 중에서 요 2조부터 요 11조를 부동문자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계약이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게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요 규정은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당연히, 물론 요거 계약의 제5조 같은 경우는 민법에 규정이 돼서 당연하게 그 효력이 있지만, 이 6조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문자로 됐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위약금 이런 것은 부동문자에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고 하면, 합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요,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위약금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을 갖다 확인해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고 할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1. 동그라미 1번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회하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이렇게 기재를 한다. 이것이 서로 합의한 바 없다고 해가지고 부동문자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무효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대법 97-3623이고 91-21954 판결 내용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은 이 부동문자에 그 위약금 조항이 기재가 됐는데 나는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그 공인중개사 도장 찍으라 해서 찍었다. 난 거기는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걸. 부동문자에 대한 거는 그걸 갖다가 계약의 효력을 내려면 특약사항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반드시 이 내용을 써죠. 어떤 계약서도 제 계약서 작성의 비부는 이 동그라미 1번은 무선적으로 들어가요.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에서 이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이 계약을 이제 현실 그대로 임대차 하는 계약이다. 이런 내용을 꼭 넣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이 아파트를 이제 보면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 100번지 삼성아파트 108동 1004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법으로 아파트 소유자는 홍길동이고 이 아파트를 임차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이도령이다. 이 계약서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거라 이 계약서도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거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 그죠? 그러나 당사자 계약일 때에는 직접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난을 공란으로 두면 된다.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해가 이 수선 내용을 보니까 뭐 학군 같은 거 다 좋고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이거 뭐 고장난 게 많아. 그럼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보면 그래서 임대인에게 파손된 싱크대와 노후화된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줄 것과 파손된 발코니와 식은 장치 또 욕실 수도꼭지 등을 보수하는 것을 요구해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교체 및 보수하고 도배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 도배까지 임대인이 요구했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하기 전에 요구를 해야지 해주지 계약을 하면 안 해줘요. 사람은 이 계약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쓰고 나서 아무리 잘 신경을 써서 계약서도 쓰고 나서 한 5초만 지나잖아요. 아차 이 내용을 넣어야 될 텐데 이거 5분도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면은 하나 둘 이렇게 10실 정도는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깜빡이고 내가 계약서 올 때까지만 기억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 미리 이제 뭐 일반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루 전에 집에서 A4 용지에다가 내가 챙길 거 썸머리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계약할 때 그걸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나 안 한다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난 어떤 공인중개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계약서를 자기는 달인이래. 난 큰소리 치는 사람 절대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계약서를 10분 만에 쓴대. 그러면 저는 계약서 쓸 때 5시간, 6시간도 써봤거든요. 계약서를. 그럼 제가 머리가 나쁘든가 바보든가 하죠. 계약서를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제 쓰면 그만큼 계약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분 만에 계약서 쓰면요 이 타자치기도 바빠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을 쓰려고 그러면 유치원생 보고 쓰라는 게 나아. 어차피 뭐 이 묻지마 계약인데 차라리 유치원생이 잘못 쓰면은 어려서 봐준다 그래. 법에서도 봐주고는 유치원생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말 전달력이 근데 공인중개사에서 그렇게 썼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계약을 쓸 것인지 10분 만에 계약 쓰면 초등학생이 쓰는 거란 말이죠. 공인중개사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계약 쓸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임차주택이 누가 있는지를 보고 했더니 임차주택이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다른 임차인이 없어요. 아파트에. 근데 아파트에 소유자 말고 방 하나 전세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거기서 소액 임차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못 내보내. 내가 들어가더라도. 왜냐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걸 알죠? 여러분 선순위 임차권이 우선해요. 선순위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위에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는. 아파트 안 들어가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 큰 남자들이에요. 강 큰 여자인가요? 아파트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주택인도시기를 확인하라. 이건 아까 설명했고,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아파트는 첫 번째 표제부는 뭐냐면 한동 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제 1층 면적, 2층 면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 전체의 면적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표제. 아파트는,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예요. 두 번째 표제부야말로 전위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를 해서 첫 앞에는 건물, 이게 건물 등기부로 알았죠? 그래서 건물 표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의 전위 면적이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대지에 대한 등기 내용을 토지 등기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지권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표제부에 없으면 아예 건물만 든 거고, 이거는 시우지 땅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뭐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은 거 아파트, 그 건물만 소유권을 가져서 여기에 따르면 이 구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이 표시가 없다면 대지권 미등기요. 이 대지권은 대지권의 지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대지권이 아예 처음부터 있는데도 정리가 안 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 땅이라 없는 건지, 이 판단해. 이건 뭘 봐야 되냐? 이 대지권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지권은 이 건물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를 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대지권이 등기가 있는데, 대지권 지분이 있는데 대지 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대지권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당연히 되는 거죠. 왜? 그 구분 소유권 성립되고 나가지고 건물하고 이 대지권은 건물이 주된 권리고 이거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주물 내지 종된 권리에 주물 및 주된 권리에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항상 따라가는 거죠. 왜? 집합권법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토지별도등이 어디 있냐? 땅 전체의 토지별도등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표제부. 그러나 저기에 거는 여기에 토지별도등기가 있죠. 이럴 때는 토지별도등기를 따르면 이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 토지별도등기가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근저당인지 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각 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보정은 등기부가 우리들의 생일하고 똑같아. 보조등기는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가압류, 압류 같은 거 있다면 이런 가압류, 압류는 언제 말소할 것인지, 이걸 계약, 잔금, 중도금, 잔금 지불까지는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이 말소지 안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그 상대방에 있다. 이제 임대인에게 있다. 이런 내용 문구를 넣어야죠. 물개 근저당권인데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2억 4천이니까 보증금으로 1억 2천만 원 상환하고 감액 등기 1억 2천으로 하고, 1억을 이게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이지만 실채권은 2억이니까 1억 원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에서 이제 변제하고 이 감액 등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이 감액 등기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잔금 지불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해서 법무사를 대동시켜서 이거를 동시이행으로 할 수 있게끔 꼭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임대인에게 맡겨버려요. 그런데 안 지워. 그리고 실무에 많거든요. 반드시 이제 잔금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감액 등기하겠도록 임대인 통장에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은행 통장에 넣어서 감액 등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말소할 때 4만 원 정도 주면 되거든요. 그건 임대인이 당연히 내야죠. 감액 등기 비용들은. 누구와 계약해야 완벽하게 되는가? 소유자와 계약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을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위임령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날인에 인감증 첨부해야 되고, 대리인이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과 계약금일 중도금 잔금까지는 임대인이 통장에 계좌 이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참석해서 잔금 지불까지 자필 설명한다는 특약상을 명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임대인과 전화로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가벼운 과정 꼭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이게 전화로 본인인지 아닌지 실명을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와서 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위임령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이 계약했다는 내용과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까지는 임대인이 통장에 계좌 이체하고 잔금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서 계약서 자필서명회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도 명기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그리고 또 임대인과 전화로 확인해서 이렇게 계약했던 걸 확인해야 되고, 문제는 위임령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때 이게 대리로 띄었는지 본인이 밝은 명인지, 이 대리로 띄었다면 계약 그 대리인의 효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로 해야 된다.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소유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이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 내용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아파트 선수리 채권이 있다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또는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다든가, 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는 거죠. 선수리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임대인은 아파트에 등기된 2012년 2월 10일 날 가압류, 이 압류를 잔금 지불까지 말소하게 된다. 이거를 특약사에 넣어야 된다. 그 잔금 지불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말소된지를 꼭 확인해서 말소됐다면 지급할 것이, 말소가 안 됐다면 말소가 지급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걸 보류하게 되고, 보류하게 되는 거죠. 또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임차할 주택과 임차할 지급 내역 합의를 하고, 이러한 이제 또 합의된 내용들을 갖고 계약서를 쓰면 되죠.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과 부동문자 인쇄되어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고 상당히 주장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특이하게 1번이 두라.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쓸 때에는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서, 이 계약서 양식은 제가 김동희 교수의 그 부사모에 보면 제가 95개의 양식을 만들어 놨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건 여기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라는 내용 하나만 쓴 것밖에 없어요. 책 이름은 넣었어요. 다른 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요 내용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대항 요건이 있지, 대항 요건.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 갖고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 갖고. 이거는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죠. 문제 있다면 확인하고 점검해야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융자금이 있다면 융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밑에 보면 2조하고 제 11조는 부동문자예요. 부동문자. 그 중에 날짜, 인도시기라든가 이 계약기간이라든가 수수료 부분. 근데 여기 특약사항이 내용이 많으면 요 내용에다 다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하나 특약사항란이 부족해서 별지일 아파트 임대차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기로 한다. 서명 날인 하면 되고, 그 아파트 이 내용은 이게 특약사항에 들어갈 내용인데 내용이 많죠. 한번 볼까요? 이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은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대부분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한 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냐? 본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회하여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 아파트는 계약 시 현실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파손된 싱크대와 노후화된 보일러는 새 곳으로 교체하고, 이거 합의 봤잖아요. 고장낸 발코니 이 창문이 시건장치와 욕실 수도꼭지를 보수하는 것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도배는 임차인이 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과 공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하고 한테 좀 임차인이 이거 해달라고 사정하면요, 임대인이 이렇게 또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배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월세는 원래 우리가 중개실무에서는 월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월세를 매달 받으니까 도배하고 장판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중개실무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전세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지만 전세 같은 경우도 이게 집이 너무 누가 못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전세를 빨리 놓을 목숨에 그럼 반반하자 이런 요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특약사에 놓는 거예요. 임대인은 아파트에 설정된 신한은행 융자금 채권 최고 2억 4천만 원, 대출 월금은 2억 원 이렇게 채권 최고는 얼마고 가로 열고 대출 월금 얼마 중에서 1억 원은 보증금 잔금으로 상환하고 등기부에서 채권 최고 1억 2천이로 가로 열고 채권 원금 1억 원으로 감액 등기한다. 임대인은 아파트에 등기된 이런 가압류 압류는 문제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뭐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말소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금 지불까지 국세 완납증서 지방세 완납증 첨부하고 이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잔금지까지 해결해야 한다. 잔금 하기 전까지 관리비와 재산권과 고가금은 임대인이 책임하에 정산 납부해야 한다. 장기수송점검은 임대차 기한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잔금 취득 시까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다든가 또 임대차 등기를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이거 갖고 또 이게 잔금 납부 방법 및 시기, 주택인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당사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 해제로 인한 해약금, 위약금은 위 계약 내용 5조와 6조를 따르기로 한다. 이거 왜냐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건 나 합의한 적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특약사에 아예 저런 걸 넣는 거예요. 5조가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고 6조가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특약서 맨 끝에다가 위 계약의 하자가 생겼을 때에 이 해약금은 5조에 따르기로 하고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6조에 따르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쓰면 이게 바로 이 효력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이 내용을 몰랐다 얘기할 수가 없죠. 특약사에 딱 기재했으니까 반드시 계약서는 그렇게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 쓸 때 좀 부족하면 이거 보고서 그냥 베껴서 쓰시면 돼. 내가 계약서는 많이 쓰는 사람 중이에요. 내가 이제 중개법인을 두 군데씩 하면서 공인중개사만 한 15분 같이 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그래도 계약서는 제가 직접 썼어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거기 대표사에 이사했었는데 제가 책임이 많은 거죠. 내 도장을 대표해서 찍으니까. 아파트나 이런 코스가 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입주할 때는 코스하고 또 수매 당초 그게 이제 분양받을 때의 그 동호수하고 실제 보존득이 날 때하고 동호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용 승인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등기 전세로 들어갈 때 이럴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사용 승인은 가사용 대장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식으로 사용 승인하고 건축물 대장이 맞는 때하고 이 동호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등기 전세 같은 경우는 보존등기 대건 건축물 대장하고 보존등기 만들 때 꼭 건축물 대장을 띄워서 그게 내가 계약한 거나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하면 면전 지나서 경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선술이요. 그 내 임차 보증금 2억은 하늘나라로 날아간 거예요. 누구랑?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마포대기로 올라가야죠. 마포대기 왜 가요? 하직해러 가는 거지. 하직해러 가는 거지. 2억을 뜯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2억을 뜯겨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 같은 경우는요, 꼭 이 건축물 대장이나 보존 등기 때문에 꼭 동호수를 꼭 확인해야 돼. 그때도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하고 이 보존 등기하고 꼭 건물 보존 등기하고 꼭 해봐. 등기부 꼭 확인해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그게 일치한다 그러면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은 데까지 살면 돼요. 그 집에서. 아무도 못 쫓아내요. 여기 틀리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다시 안 하고 계약서는 그 계약으로 그냥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요, 동일 성질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보증금이 좀 다르다든가 뭐 날짜가 다르다 이런 건 보증금은 안 되겠지만 날짜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위에다가 정정하면 돼요. 정정하고 다시 대항 요건 다시 갖추면 그 다시 갖춘 날로 대항력과 우선 면적이 생기는 거죠. 정정하면 돼요. 정정한 시점에 그럼요. 왜냐면 주민등록을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501호 됐는데 이게 A동 501호인데 B동 501호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 B동 501호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죠. 그럼 그때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5월 1일에 갖추면 5월 2일 다시 갖춘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바로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몇 년 있다 해봐요. 몇 년 동안 거기 그 등기된 채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 채권이 다 선주리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떡 싸먹은 거예요. 떡 싸먹은 거. 그리고 부대 계약서에 네. 본 계약서 뭐 간인 있는 거 찍어야 됩니까? 아, 어떤 거예요? 본 계약서하고 계약서 아, 그거 당연히 간이 찍어야지. 찍어야 돼요. 간이 찍어야 돼요. 안 찍어도 뭐 현혹에는 크게 안 찍고 하려면 거기 도장 또 찍으면 되죠. 여기 돈 찍는 근데 본 계약하고 같이 결련 관계를 하려면 이 접인을 해야죠. 접인이나 간인 해야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뭐냐면 뭐 시시콜콜하고 다 적으면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계약 효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을 뭐 예술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구구절구 해서 이 내용을 초등학생도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 알 정도로 쓰는 게 계약을 잘 쓰는 거지. 대학 교수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김동희 교수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소장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읽어. 고소장 쓰는 것도 초등학생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가장 잘 쓴 거예요.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세히 쓰려고 해요. 여러분이 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쓰려면 좀 문구가 좀 맞아야 되고 하지만 문구 안 맞아도 돼요. 좀 틀려도 오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던 영수증은 이렇게 발행하면 되죠. 이 어떤 사람은 계약서에 그 영수했으면 도장 찍는 데 안 있죠? 계약금란에 그거 했다고 이거를 쓸 필요 없다고 하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재판에 걸리잖아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영수 있냐 없냐. 이 재판은요 증거주의로 가기 때문에요. 많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이걸. 이것도 다 있어요. 내가 만들어놨어요. 요거 그대로 해서 영수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돼요. 통장 입금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것까지 더 받아놓으면 더 확실하죠. 제가 보면 계약할 때는 증거 자료를 많이 가지면 좋다 그랬죠. 특히 가장임차인으로 몰릴 때에는요 증거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가짜라고 주장할 때 사실 정의롭지 못해요. 뭐 이거 어렵다고 그래요. 통장 입장만 받아놓으면 되지. 도장 많이 받아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잔금을 치렀을 때는 이제 잔금을 이제 그 치렀다는 영수증을 또 받으면 되죠. 이번엔 월세 계약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없죠.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든 초과되든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주택은 없어요. 면세. 아파트가 월세를 할 때는 보이면 이제 그 월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건 보지 말고 계약서를 한번 보죠. 뭐. 월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월세 여기다 월세 그리고 이건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여기 내 차입란에 기재 들어가죠. 월세 60만원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임을 매월 30일날 지급한다. 이거 후불이죠. 이렇게 월세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죠. 이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10%가 붙는 거예요. 뭐 내용은 뭐 특약사항은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건 대리인으로 계약할 때는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위임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 상기 임대 대장물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순행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인에 위임한다. 다만이 중요하죠. 이 위임장을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다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임대인의 계좌, 국민의 누구 감가청으로 입금해야 한다. 이 임대인의 그 위임인에게 입금하지 않을 때의 그 위임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꼭 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썼죠. 실제는 이거보다 더 강해요. 이 내용은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입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 요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그 입금 내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이 책에다 그렇게 쓰면 책이 망조가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위임할 내용 있잖아요. 계약할 때는 요 위임할 내용을 꼭 읽어봐야 돼, 이걸. 여기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을 이렇게 쓰면 되죠. 이번에 이제 특약사항 여기 보면은, 보면,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이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느냐.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항력이라는 건 소유자가 변경될 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요.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대항력이라는 거 없어. 그냥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 증액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까요? 어떨까요? 보증금 증액할 때. 증액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는데 아예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 그럴 때에는 첫 번째 썼던 계약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던 걸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증액계약서가 종전의 계약서가 1억이다. 그리고 전입 확정일 받았던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놓고 새로 쓴다 그러면 1억 5천을 쓰는 거예요. 특약사항 내에서 이제 종전 보증금 1억에다가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갱신한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1억짜리 채권원이 주세요. 이거는 5천만 원의 채권을 주세요. 1억 5천이라도 1억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면 종전 계약서에다 그냥 한 줄에 쓰면 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종전의 계약 특약상에 기재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또 번호 하나 써가지고 또는 이게 별표 써가지고 보증금 증액에 따른 계약갱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전 보증금 매돈 가로 열고 임대차 기한을 적어놓은 게 좋죠. 임대차 기한. 종전 임대차 기한이 얼마.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서 계약갱신 인한 보증금 증액. 이 책에 다 있어요. 증액 얼마. 여기 해가지고 종전 보증금 1억 원은 제외. 포함. 여기서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5천은 아니라 5천밖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임대차 기간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갱신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인만 하면 돼. 날짜 쓰고. 계약서. 근데 거기 특약사항이 부족하다 그러면 뒤로 넘기면 돼. 뒷장. 계약서 뒷장에다 써도 돼. 이렇게. 근데 반드시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건 놓치면 안 돼요. 확정일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또 확정일자 또. 그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증액하기 전에 근저당, 증액하고 나서 또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은 5천만 원짜리.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근저당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5천만 원 증액하고 5천만 원짜리 근저당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게 있다면 최초의 그 1억짜리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선순위지만 후순위 이거는 대항력 없고 이제 후순위가 되는 것서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액할 때, 감액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감액할 때도 내용이 다 있고
보증물 증액해서 다시 올리는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쓰고 특약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넣으면 되죠. 이건 다시 계약서 쓴 거예요. 이 계약은 2013년 3월 11일 날 전세계약 2억 원에서 뭐 임대차계약 작성된 종정 임대차계약으로 뭐 갱신을 요청해서 임대차 증액으로 2억 5천 올리고 임대차 올리고 그 내용을 요거 좀 똑같이 보고서 하면 됩니다. 뭐 바꿀 필요도 없어요. 내용을 보고. 제가 쓴 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거, 전세, 월세, 그다음에 증액하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계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